변호사님 댓글 같은 거 가끔 보시나요? 가끔씩 보기도 하고 제가 또 댓글 달아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네. 다행히 이제 저희한테는 악플이라든지 그런 댓글은 없는데 특히나 여성 유튜버, 여성 인플루언서 분들은 그런 거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범죄인 건 알겠는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범죄 중에서도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거.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라든지 주로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영역으로 묶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롤게임 같은 걸 하다가 패드립이라고 하죠. 엄마 아빠 이야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게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냥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얼굴도 모른 채 기분 안 좋으면 욕하고 패드립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통매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내가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그런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가,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통매음에 대해서 이런 판례가 정립이 되기 전에는 패드립 같은 것도 다 처벌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사기관에서 몰랐어요. 정확한 이 법의 규정이라든지 보호법익에 대해서 입법 취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 엄마가 뭐 어떻다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 성적인 것만 조금 들어가면 무조건 통매음이다 라고 해서 경찰을 송치하고 검찰을 뭐 약식명령 내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정립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최근에는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의 뭐 엄마 아빠 욕을 했다 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하면 각하예요. 네, 어떤 거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성적인 뭐 농담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사진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통매음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 엄마의 패드립을 하는 것은 그냥 모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대놓고 말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 입법 취지에 안 맞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성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성이고 나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대충 알지만 그렇죠. 그리고 게임상에서 만나는 것들은 상대방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실존하는 인물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렇죠. 솔직히 할아버지인지 애인지 그렇죠. 근데 그냥 뭐 아이디 보고 여자겠거니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인적 정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게임상에서 그냥 엄마 아빠 패드립 하는 것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거의 없다. 그래서 고소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물론 몇몇 예외들은 있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통매음만큼 요즘에 많이 흔한 게 이제 몰카죄, 칼차죄, 이걸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성범죄 처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성범죄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뭐 아까 상담할 때도 그런 질문 주셨는데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 막 동의 없이 촬영하면은 그건 카찰죄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뭐 물론 상대방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그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상 처벌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냥 얼굴이 아니라 그러니까 치마를 입고 가는 여성의 속옷을 촬영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처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적 목적으로 촬영을 했느냐가 여부가 되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 기준이 요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실제 고소를 받아서 처리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버스 안에서 여학생이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해자는 나이가 거의 한 80대 가까운 할아버지셨는데 그냥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자기 앉은 시점에서 그 서 있는 학생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포렌식을 해봤는데 그 전에도 다른 사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적 목적으로 그 촬영을 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는 불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담당 검사님이 이 정도면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판례상으로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 다리라든지 엉덩이라든지 가슴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찍으면 그건 성적 목적이 있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라도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은 그냥 자기가 보이는 시각에서 뭐 확대하거나 뭐 하지 않고 그냥 전자적인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검사님은 이건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를 통해서 조금 뭐 송치를 해달라는 식으로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이부 그 가해자의 전력 뭐 이렇게 핸드폰을 살펴봤을 때 그 목적으로 찍었다는 게 확실히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불송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죠. 네. 남녀 연인끼리 요즘에 뭐 황의조 선수가 이제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맞아요. 그 여자친구와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은 무조건 뭐 처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카메라 촬영죄 어느 경우에 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인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빼박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법 규정상에 뭐라고 되냐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신체 부위를 촬영하면 처벌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합의하에 촬영을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하면 상관이 없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동의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거 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합의했으니까 나 이거 그냥 친구한테 보내줘야지. 아니면 뭐 이거 나 뭐 업로드해서 네. 그냥 올려버려야지. 네. 헤어졌으니까 나 복수하고 싶어. 아. 근데 합의하에 찍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게 되면 그거는 카메라 등 이용 반포죄에 해당이 돼요. 아, 그것도 성폭력 그렇죠. 법안에 있는. 그거는 그 영상 자체를 촬영하는 것은 동의하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그거를 외부로 유포할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내가 상대방 합의하에 찍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변호사님, 최근에 맡으신 사건 중에 딥페이크 관련한 사건도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연관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딥페이크도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중에 하나죠. 근데 조금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SNS 사이트에 가시면 딥페이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호기심에 네. 이것저것 영상을 이제 만들다 보면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이 약간 이제 성적 호기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이게 뉴스 기사 찾아보니까 딥페이크 처벌된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물론 허위 영상물 편집죄,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허위 영상물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가공하는 행위 자체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근데 단순히 그거를 만들어서 내가 개인 소장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가능성은 낮다. 네. 물론 뭐 나쁜 행동이지만 네. 만들었다가 바로 지운다거나 하면 사실 내가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반성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너 어떡하지? 이건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굳이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보통은 요즘에 문제가 불거지는 게 그걸 유포할 때, 유포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하면 너무 조잡하니까 이거는 가짜 영상이구나. 이런 걸 뻔히 알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딥페이크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거는 힘들죠. 저도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영화의 한 장면을 딥페이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정말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이렇게 뭐 알몸 사진이라든지 영상으로 이제 편집을 할 경우에는 유포가 돼 버리면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포죄도 되게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디지털 성범죄, 그러니까 통매음,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리고 허위 영상물 편집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이 휴대전화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전화 압수를 당하고 나시면 변호사들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좀 유의하실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사기관에서 다 열람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 행위보다 과거에 1년 전, 2년 전에 있는 것들까지 다 끌어와서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핸드폰을 압수하고 나서는 선별 절차를 하는 걸 합니다. 물론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전자정보 자료들을 복제를 해서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해당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들만 압수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범죄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사실 묘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건 별건 압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압수영장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들만 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정자 정보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고 아닌 것들은 어떻게 분류할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혼자서 조금 대응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변호사하고 좀 상담을 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범죄 혐의에 대해 성립할지 그리고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억울한 점은 없게 소명을 할지를 한번 잘 함께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